2012년 2월 6일 밤, 중국 서남부의 안개자욱한 도시 충칭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접은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칭시 3천만 인민을 벌벌 떨게 했던 공포의 치안 총책임자 왕리준이었습니다. 살인, 고문, 도청, 주군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충칭의 해결사.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모시던 주군에게 쫓겨 적국인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모든 것은 불과 며칠 전 그가 주군에게 맞았던 뺨 한 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따귀 한 대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우리가 아는 시진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뺨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의 황제는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큐리오는 14억 대륙의 운명을 바꾼 현대판 삼국지보다 더 비현실적인 충칭 스캔들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보시라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키 186cm의 훤칠한 외모, 좌중을 압도하는 언변, 그리고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이라는 태자당의 성골 혈통까지. 그는 누가 봐도 차기 대권주자였습니다. 2007년 충칭시 서기로 부임한 그는 창홍타흑을 선포합니다. 붉은 고래를 부르고 검은 조직을 때려잡는다. 충칭은 범죄와 부패가 들끓던 도시였습니다. 보시라이는 이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 명의 사냥개를 영입합니다. 바로 왕리준입니다. 몽골 기마대 출신의 이 무자비한 경찰은 보시라이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는 충칭의 조폭 5천 명을 잡아들였고 그들과 결탁한 경찰 간부, 판사, 기업가들을 줄줄이 사형시켰습니다. 인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보시라이 만세, 왕리준 만세. 충칭 시민들에게 보시라이는 현대판 포청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이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차기 주석으로 내정되어 있던 인물 시진핑.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시진핑에게 너무나 화려하고 인기가 많은 보시라이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왕국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명한 변호사이자 보시라이 가문의 금고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한 명의 영국 신사가 있었습니다. 닐 헤이우드. 그는 보시라이 가족의 집사였다가 아들의 유학을 돕는 멘토였다가 나중에는 구카이라이가 해외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화이트 글러브, 자금 세탁책이었습니다. 비극은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 있는 수백억 원짜리 호화 별장. 이 별장의 소유권을 두고 구카이라이와 닐 헤이우드 사이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헤이우드는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고 구카이라이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편집증에 걸린 구카이라이는 믿었습니다. 저 영국인이 내 아들을 해칠지도 모른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 그녀는 결국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2011년 11월 13일 구카이라이는 닐 헤이우드를 충칭의 한 호텔, 난산 리징 홀리데이 호텔 1605호로 불러냅니다. 그녀는 최고급 위스키 로얄 살루트 한 병과 청산가리 같은 작은 병을 준비했습니다. 술에 취해 구토를 하면 물을 좀 주세요. 그녀는 독을 먹이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직접 외국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칭의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뒤처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충칭의 치안 총수 왕리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리준은 사인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장마비로 조작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비밀은 무거웠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가 왕리준의 주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왕리준은 자신의 주군인 보시라이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서기님, 사실은 사모님께서 헤이우드를 죽였습니다. 제가 뒤처리를 했지만 중앙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왕리즈는 고시라이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충칭을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은 충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착! 그 한 번의 타격. 보시라이는 왕리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모함해? 그것은 부정과 권위의식에 젖어있던 보시라이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왕리준을 동지가 아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노비로 본 겁니다. 그날 이후 왕리준은 직위 해제됐고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왕리준은 직감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보시라이는 나를 죽여서 입을 막을 것이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토사구팽. 생존 본능이 발동한 왕리준은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차를 몰고 300km 떨어진 청두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영사관. 중국 공산당 고위관예가 국가 기밀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제 발로 적국의 영토로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영사관은 벌컥 뒤집었습니다. 왕리준은 보시라이 가족의 살인, 비자금, 그리고 시진핑을 낙마시키려는 쿠데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영사관 밖에는 보시라이가 보낸 잔갑차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미중 외교 분쟁, 아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미국은 왕리준의 신변을 베이징 중앙정부에 넘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진핑과 후진타오 주석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살인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정권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결말은 차참했습니다. 보시라이는 무기징역, 국하이라이는 사형유예, 사실상 무기징역, 왕리준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칭의 호랑이는 이빨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혔고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며 권좌에 오른 인물, 바로 시진핑입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스스로 자멸해준 덕분에 시진핑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절대 권력을 쥘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 보시라이가 왕리준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면 어땠을까요? 왕리준은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닐 헤이우드의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며 보시라이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어 시진핑과 권력을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보시라이를 제거했지만 그가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방식, 즉 부패와의 전쟁, 1인 독재 강화, 사상 통제는 놀랍게도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라이벌을 죽이고 라이벌의 영혼을 도탄한 황제. 어쩌면 시진핑의 중국은 감옥에 있는 보시라이가 꿈꾸던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엔적도 아니었고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신복에게 날린 오만함이 가득한 뺨 한 대. 그 작은 파동이 만든 나비 효과가 14억 대륙의 역사를 바꿨습니다.